고대 유물 중에는 한반도에 서식하지 않는 코끼리, 낙타, 원숭이, 사자, 악어 등이 확인됩니다. 이들 중에서 특히 코끼리를 중심으로 몇몇 동물들과 함께 고대 유물 속 코끼리와 악어, 그리고 기록에 보이는 코끼리와 낙타의 슬픈 이야기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 부여 능산리에서 백제 금동 대향로가 발견되었습니다. 높이 64cm의 이 향로는 향로 받침을 용의 형상으로, 용의 입에서 뿜어낸 연꽃의 모습을 향로의 몸체로, 향로의 뚜껑은 산악의 형태로, 그 정상에는 날개를 활짝 편 봉황을 배치한 조형적으로 매우 독특하고 아름다운 향로입니다. 몸체인 연꽃의 연잎마다 그리고 뚜껑인 산악의 곳곳에는 현실 세계와 상상 속의 동물 그리고 인물상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인물상 중에는 코끼리를 탄 모습이 확인됩니다. 인물은 코끼리 머리 위에 앉아 있는데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코끼리를 타는 방법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백제가 동남아시아와 교류한 사실은 일본서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부남국과 교역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부남국은 현재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베트남의 남부를 비롯한 라오스, 태국, 미얀마 일부도 포함한 영역의 국가로 유추됩니다. 백제와 동남아시아의 교역은 남아있는 다른 유물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백제 미륵사지 석탑에서 발견된 약 820여 점의 진주는 베트남산으로 밝혀졌고, 공주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리구슬의 경우 인도 퍼시픽 계열의 구슬로 베트남산을 비롯하여 착색제 원료 중에는 태국제 등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자왕이 일본에 선물한 바둑판인 모카자단 기국의 재료는 자단목으로, 그 원산지는 스리랑카, 그리고 바둑돌은 상하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백제가 일본에 선물한 남방의 조류인 앵무새도 있습니다. 더불어 백제금동 대향로에 표현된 코끼리도 동남아시아로부터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향로의 몸체인 연꽃에는 악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악어를 흔히 볼 수 있는데 백제로 도상이 전래되었거나 직접 전래되었을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중국이나 동시대 신라, 고구려에서 악어의 묘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백제의 악어가 직접 전래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더 두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백제의 코끼리 상으로는 부여 부소산 절터에서 편으로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코끼리는 불교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띠기 때문에 이후 남북국 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불교 미술품에서는 흔히 등장하는 동물상입니다. 이 코끼리 상편은 코 양옆으로 구멍이 나 있으며 상아를 끼웠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라의 유물 중에는 5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우에서 확인됩니다. 토우에는 코끼리상 이외에도 개미핥기로 추정되는 동물상, 개, 말, 멧돼지, 원숭이 등 다양한 상들이 있지만 긴 코와 크고 넓은 귀를 가진 모습으로 보아 영락없는 코끼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 코끼리와 관련된 기록을 알 수는 없지만 신라와 백제, 일본과의 교류를 비롯하여 신라 고분에서 출토되는 많은 유물들을 통해서 중국과 서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활발한 교역을 통한 자연스러운 유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백제봉기와 신라봉기에 따르면 궁궐안 혹은 주변의 못을 파고 산 등을 만들어서 화초를 심고 기이하고 진기한 새, 짐승 등을 길렀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대개 한반도에 서식하지 않았던 동물이나 새 등으로 궁궐의 정원은 동물원이나 식물원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자 연회 장소로 왕과 왕족 등의 지배계층을 위한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주의 월지, 즉 안압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한편 삼국사기 신라봉기 소성왕 원년에 신라 땅에 코끼리와 유사한 동물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두주 도독이 사자를 보내서 아래기를 소처럼 생긴 기이한 짐승이 있는데 몸이 길고 또 높으며 꼬리 길이가 3척이 넘고 털은 없고 코가 깁니다. 현성천에서 나타나 오시경 쪽으로 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동물이 코끼리라면 당시 신라 강원도에 출현했던 코끼리로 실제 신라 땅에 존재했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유물 중에서 코끼리는 상서로운 동물로 제기의 형태로 등장하기도 하고 청화백자의 한 문양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관리와 백성들이 실제 경험한 코끼리는 그들이 감당하기에 벅찬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코끼리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해서 비변사 등록, 연행록 등에서 확인됩니다. 특히 이른 시기의 기록으로는 조선 태종 즉위 11년,
일본에서 선물로 보낸 코끼리입니다. 이 코끼리는 인도네시아 국왕이 1408년 일본에 보낸 것인데 조선과의 우호 관계를 위해서 일본이 다시 조선에 보낸 것입니다. 코끼리는 사복시에서 담당하였고 날마다 콩 4에서 5두씩을 소비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죠. 사실은 일본도 당시 식량이 부족함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선물로 받은 코끼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조선에 선물로 보내는 묘안을 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도 코끼리의 해도 너무한 먹성으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았지만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어쩔 수 없이 키웁니다. 그러던 중 정삼품 공조전서를 지냈던 이유가 코끼리의 밟혀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분 굳이 코끼리에게 가서 모습이 추하다고 비웃으며 침까지 뱉었다고 하는데요. 열받은 코끼리에게 밟혀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처치곤란했던 코끼리인데 당시 병조 판서를 위시한 조정 대신들은 태종에게 코끼리의 사형을 언급하며 코끼리의 전라도 유배를 청하게 됩니다. 굳이 1년에 먹이를 많이 먹는다는 것도 첨언하면서 말이죠. 결국 코끼리는 전라도 순천부의 장도, 즉 노루성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유배 생활. 햇수로 2년 되던 어느 날 전라도 관찰사가 임금에게 보고를 올립니다. 코끼리가 풀을 먹지 않아 날로 수척해지고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린다고 말이죠. 이에 태종은 불쌍히 여겨서 코끼리의 육지 상륙을 허락하고 처음과 같이 기르게 합니다. 그렇게 태종의 명에 따라 코끼리는 약 7년 동안 전라도 내 4곳의 변방을 옮겨 다니다가 지방관들에 의해 사육되었는데 폐해가 적지 않고 도내 백성들이 괴로움을 받아서 전라도 관찰사는 왕 세종에게 충청도, 경상도도 돌아가면서 코끼리를 기르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일종의 고통분담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문제는 코끼리의 감당할 수 없는 음식량인데요. 결국 백성들의 곡식까지 코끼리의 먹이로 대줘야 했던 것이죠. 세종은 그 장계를 받아들입니다. 충청도와 경상도는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건데 전라도 입장도 심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1421년 3월 이번에는 충청도 관찰사가 왕에게 코끼리를 다시 바다섬으로 보내주십사 하고 조곤조곤하고 예의 갖춘 말투 속에 코끼리에 대한 격한 울분을 토해내는 구구절절한 글을 올립니다. 공주에서 코끼리를 기르던 종이 채여서 죽는 사건이 발생했고 먹이는 다른 짐승보다 열갑절이나 많이 먹어서 하루에 쌀 2말, 콩 1말씩 1년에 소비되는 쌀이 48섬, 콩이 24섬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또 코끼리가 화를 내면 사람들을 해치니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된다고 말이죠. 왕은 물과 풀이 좋은 곳을 가려서 이를 내어놓고 병들어 죽지 말게 하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코끼리는 장도로 다시 유배되고 그 다음에 식량 부족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문헌 속에서 확인되는 굶어 죽거나 유배지로 보내지는 또 다른 진귀한 동물의 대표적인 예로 낙타와 공작새가 있습니다. 굶어 죽는 동물은 낙타인데 일명 만부교 사건입니다. 때는 942년 10월 거란이 고려 태조에게 사절단 30명과 함께 귀한 선물로 낙타 50피를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태조는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이라고 해서 사절단 모두 귀양을 보내고 낙타 50피를 만부교 밑에 묶어두고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극단적 외교의 끝판을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거란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 사건으로 고려와 거란은 단교를 하게 되고 거란의 고려 침입까지 이어지게 되는 계기 중 하나가 됩니다. 훗날 충선왕이 이 사건에 대해 신 이재연에게 물어보는데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태조께서 왜 그러셨을까입니다. 관련 내용은 고려사저료, 조선시대 박지원의 열하일기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배를 떠나게 되는 것은 공작새로 조선시대입니다. 1589년 선조 2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낸 사신으로부터 조총과 함께 공작새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선조는 신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조총은 마음에 쏙 들었지만 공작새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외교적 결례를 범하지 않는 선에서 나름의 묘책의 말들을 생각하며 공작을 일본에 돌려보내자고 했지만 선조는 일본 사신이 돌아가면 공작새를 제주도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조에서 수성의 문제를 들자 남양, 현재 고흥의 외딴섬으로 옮기라고 합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양국 간의 설린 외교를 위해 진귀한 혹은 그 나라를 상징하는 특별한 동물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한 동물들 중에는 왕들의 이쁨을 받는 동물들도 있지만 처치곤란으로 취급받기도 하고 혹은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순전히 인간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말이죠. 고대 유물에서 확인되는 한반도에 서식하지 않는 코끼리로부터 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연을 지닌 코끼리와 기타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유산 프로파일링이었습니다.